반갑습니다. 수학작가 김정현입니다. 먼저 9월 4일에 있었던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서 어, 선생님들께서 많은 이제 교사분들 그리고 교사 관계자분들 어, 올라가셔서 또 이제 집회를 하셨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별다른 입장을 꺼내지는 않겠지만 하루빨리 공교육이 정말 정상화되기를 바랄 뿐이고, 이 멈춤의 날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그냥 이제 멈춤이 아니라 이제 펼쳐지는 그 길이 조금은 좋은 쪽으로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은 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던지 간에 우리 교육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이고, 또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있는 만큼 나이가 드신 분들도 교육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유아부터 청소년 그리고 대학 성인분들 이상의 교육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서 더 이야기를 꺼낼 수는 없는 게, 좀 제 스스로도 답답함은 있지만 이제 교육부 측에서 그리고 정부 측에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는 몸으로 직접 느꼈을 거라 생각하고 좋은 정책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교사의 잘못, 학부모의 잘못, 학생의 잘못,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이제 존재할 만큼 우리 사회 모두가 이제는 이 공교육에 대한 시선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바꿀 거는 빨리 정책으로 제시를 해서 바꿔서 교사들의 인권이나 그다음에 교사들이 현재 갖추고 있는 부분들을 잘 제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좀 무겁게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9월 4일은 촬영조차 하지 않고 오늘 5일 촬영인데요. 4일에 그 소식을 듣고서는 제가 뉴스 소식을 계속해서 들을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몇 교사분들께서 또 안타까운 생을 마감하신 분들이 또 계시다 보니까, 또 그런 거를 지켜보는 입장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좀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을 오늘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어떤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오늘 상황에 대해서는 먼저 돌아가신 교사분들께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앞으로 교사에게도 인권이라는 것이 무척 중요하고 한 만큼 어, 우리 모두가 사람이라는 생명체에서 그 소중함을 잘 알고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고쳐야 하겠지만요. 자, 그렇게 하고 말이 좀 길어졌네요. 서론이 원래는 바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은 꼭 이야기하고 싶었어서 이야기를 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을 서술형 평가 관련해서 이제 세 번째 영상입니다. 정확하게는 네 번째 컨텐츠가 되겠고요. 그거와 관련 오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서술형 평가에서 오류 유형은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서술형 문항을 제작한다라는 것은 이제 교사의 업무일 거고, 이를 학생들이 풀어서 다시 받는 것도 이제 교사의 역할일 겁니다. 근데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때 학생들이 작성하는 것을 바탕으로 무응답인지 아니면 답을 했는데 어떤 이제 잘못된 기재들이 있었는지, 뭐 물론 잘된 작품도 있겠죠. 여러 유형들이 있을 텐데 그런 유형들을 정리해 놓은 연구가 있었어서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컨텐츠는 인별그램에 9월 4일 날 업로드를 했었고 오늘 촬영은 5일이고 이제 업로드는 아마 7일 목요일 날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서술형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절차 4단계가 있습니다. 이 4단계는 이제 어떻게 작성을 해나가야 하는가, 특히 서술형 평가에서 그 과정들이 있는데 선다형인 경우에는 답을 제시하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규칙을 갖게끔 하지만 서술형인 경우에는 학생들이 답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서 차이가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의 4단계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의 하위 내용 영역별로 서술형의 적절한 평가 목표를 추출한다. 두 번째, 문제 상황을 설정하여 문항의 체계 그리고 발문을 구상하여야 한다. 셋째, 모범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고 넷째, 채점 기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2번부터 4번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서술형 문항을 답하는 것은 학생들이고 그 학생들이 문항을 답하는 데 있어서 교사가 제작을 합니다. 그 제작하는 과정에서 문제 상황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은 평가 대상자인 학생들이 학문적으로 어떻게 배웠고 또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이제 고려를 해서 응답할 수 있게끔 안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문항의 체계와 발문을 구상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답안의 수준, 그러니까 학생들이 답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고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만들어서 너 이거 풀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왜 풀어야 하는가, 이거를 풀었을 때 너는 어떤 문제점이 있고 나도 교수학습적으로서 어떤 문제가 있었으니까 한번 조율을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상호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어야 하는데, 서술형인 부분에서는 단순히 이제 교육부의 제시대로 흘러가니까 그냥 하겠다라는 경우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이제 잘못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범 답안을 작성한다는 것 또한 당연한 부분입니다. 모범 답안이라고 하는 것은 서술형이기 때문에 풀이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부분과 답은 어떻게 써야 하는가, 이런 과정까지를 마무리 져야 합니다. 특히 서술형인 경우에는 문항 수정이 선다형과 서답형에 비해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점 기준표를 전체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채점 기준표를 만들기 전에 이 모범 답안을 작성을 해서 성취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 문항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요소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학생이 어떤 것을 알아야 하는지를 작업을 한 다음에 여러 번 검토를 합니다. 검토하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면 미분 적분과 관련해서 함수의 극한이죠. 함수의 극한과 연속을 다룬 다음에 미분이라는 것을 배우는데, 미분을 먼저 배운 것처럼 한 다음에 함수의 극한을 다루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로피탈의 정리인데요. 로피탈의 정리는 fx와 gx의 극한값에 대해서 존재하고 미분을 했을 때도 존재를 했을 때 그 둘은 같다가 로피탈의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미분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fx와 gx의 미분 가능성도 언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드라마 멜랑콜리아라는 거에서도 나온 부분이죠.
서술형이었다면 그냥 이제 문제를 풀게 되는 건데, 사실 그 드라마에서 오게티가 하나가 있습니다. 저도 드라마를 계속 돌려보다가 이거 뭐지 했는데 잘못된 답이 제시되었음을 알게 돼 가지고, 예, 그런 부분을 또 안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교사가 대입을 했다면 이런 모범 답안을 미리 작성을 해서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이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마지막에 채점 기준표는 문항 이제 서술형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기재했는지에 따라서 점수가 부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점 차등화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에 맞게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2, 3, 4번의 과정은 물론 1번도 중요하겠지만 2번부터 4번은 이제 교사가 정말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그렇게 서술형 평가는 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서술형 평가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랜덜과 레스터가 한 이야기, 1992년 자료에서 수학교육 평가론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총체적 분석법과 총체적 점수법과 분석적 점수법인데요. 두 가지 과정을 모두 합쳐야 서술형 평가에서 배점을 매기기에 좋습니다. 먼저 홀리스틱 스코어링이라고 하는 총체적 점수법은 전체적인 관점을 들여다봅니다. 한편 어널라이틱 스코어링이라고 하는 분석적 점수법은 요소, 요인별로 득점을 합산한 후에 총점을 매기게 됩니다. 이 요소라고 한다면 단원이 예를 들었을 때 두 가지 측면을 알았어야 한다면 하나하나에 대한 배점을 따로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점수를 통해서 모든 점수를 주게 되는 경우가 어널라이틱, 반면 홀리스틱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배점을 감점시키는 요인으로서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홀리스틱인 경우에는 전체적인 수준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한다. 어널라이틱은 정말 이제 요소별이기 때문에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을 마킹을 한 다음에 채점해서 총점을 매긴다라는 것으로서 해석을 했는데요. 이 두 가지는 모두 필요합니다. 어널라이틱인 경우가 어쩌면 필요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홀리스틱인 경우도 어쩌면 필요할 수 있고요. 이 두 가지 측면은 모두 고려돼야 될 상황이고, 수학교육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과목에서도 이 부분은 사용이 될 거라 채점을 할 때 특히 서술형 부분에서는 이 두 가지 모두 관심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 연구를 살펴본 겁니다. 서술형 평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형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그 두 가지 아래 세 개의 하위 구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먼저 개념적 오류에는 읽기, 이해, 그리고 변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기술적 오류에는 처리, 기록, 그리고 생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개념적 유형에서의 읽기는 문해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제죠. 문장제에 관련해서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조건은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가를 해석하는 부분이 읽기 부분입니다. 이해, 기본 개념의 오해입니다. 우리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공식인데요. 공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용어에 대한 정의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수학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공식을 암기하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공식 암기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마음속에 저장하듯이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나 이거 이해했어, 공식 이해했으니까, 공식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변화는 이제 자료 사용에 있어서 오류가 나타나는 부분. 자료 사용이라고 한다면 문제에서 제시됐던 조건들을 잘못 사용한 거죠. 그런 부분이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 오류에서 처리는 문제풀이에 있어서 과정상 오류가 나타났을 때를 이야기하고, 기록인 경우에는 기록하는 단계에 있어서 오류가 나타난 경우, 생략인 경우에는 풀이 과정입니다. 기록인 경우는 제가 국어 교육 쪽도 이제 보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또 안 볼 수가 없었는데요. 논술 시험 볼 때 바로 답안지에 가서 그냥 적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연습지를 받고 그것을 다시 쓰더라고요. 대부분의 대학별고사는 이렇게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과정에서도 기록에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기록의 오류라고 한다면 하나는, 그러니까 연습지에 풀었을 때는 굉장히 잘 풀었는데 답안지에 보니까 잘못 풀었네가 된 거죠. 이랬을 때가 이제 기록에서 오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록과 조금 반대되는 얘기로서 이제 문제풀이에 있어서 과정상 오류라고 했는데 이제 풀이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처리가 풀이 과정을 하는 중에 발생하는 오류가 이제 처리고, 생략은 그 풀이 과정에 대해서 빠진 부분을 얘기합니다. 핵심적인 부분이 빠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연구가 국내에서 있었는데 실제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오류가 무엇이 있었느냐라고 했었을 때 클라멘트라는 학자가 1980년에 5가지의 경우로 이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이 5가지는 수학 읽기에서의 오류, 그리고 이해의 오류, 변환의 오류, 이 3가지는 위에 있는 개념적 오류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아래 처리 기술 오류, 그리고 부주의로 나타난 오류, 이렇게 2가지를 했을 때는 기술적 오류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주의는 기록적인 부분에서의 오류가 될 수도 있고요. 생략하는 부분도 당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또한 기술적 오류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좀 익숙한 분이 나왔죠. 제 지도 교수님께서도 이 연구를 또 하셨다는데 2014년에 제시를 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논문들을 많이 보다 보면, 이제 갑자기 여담을 좀 할게요. 논문들을 보다 보면 가끔 가다가 지도 교수님의 연구를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와, 진짜 지도 교수님 얼마나 많이 연구하셨을까 이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100편 넘게 하셨으니까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셨죠. 100편이면 지금 이제 보직 생활이 꽤 기시니까, 그래도 30년이라고 가정을 해도 1년에 한 3편 이상 쓰신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쓰신 거죠. 근데 실제로 쓰신 편이 140편인가 130편 정도가 되니까 더 쓰셨다고 해야겠죠. 어마어마하게 쓰셨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쓰고는 싶은데, 저는 그래도 철칙이 하나 있어요. 1년에 몇 편을 쓴다 이게 아니라 1년에 연구를 하더라도, 한 편을 연구하더라도 제대로 된 연구로서 결과를 입증하자. 이게 제 철칙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글 쓰고 분석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주장할 거다, 이게 아니라 분석을 하더라도 정말 연구 방법에 입각해서 하고 싶고, 그 연구 방법이 오류가 있다면 당연히 고쳐야 되겠죠. 그렇지만 오류를 범하지 않게 연구를 하는 것이 연구자의 사명이자 소명이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어쩌면 저의 또 철칙이 생겼다 보니까 그냥 다양한 경험들을 쌓으면서 많은 이제 연구들을 좀 참여해보고, 그러면서 뒷부분에서는 더 많은 이제 제가 책임을 맡거나 일저자급의 논문, 정말 기회가 된다면 단독 저자로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예, 볼 때마다 교수님 참 대단하시다 이 생각을 하게 하는데 사실 연구를 할 사람 그다음에 가르칠 사람 비중이 너무 큽니다. 너무 크니까 아무래도 이제 교수님이라는 타이틀이 대단하시다라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정말 미래에는 저도 그렇게 되고 싶네요. 정말 연구도 많이 해보면서 제어만의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또 방송이나 아니면 뭐 지금 저는 유튜브를 찍고 있지만 방송이나 이런 곳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수학교육학을 알리고 또 이렇게 안내를 해보고 싶다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도 참 재밌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또 이야기를 해보죠. 실제 사례에서는 이제 원의 방정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의 방정식은 여러분이 알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 도형의 방정식 중 하나입니다. 직선의 방정식 다음에 배우는 것이 원의 방정식이고 그 식을 한번 써봤는데요. 원점이라면 A와 B가 0인 상태를 얘기하고 A와 B가 생기는 것은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고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이제 원의 방정식이죠. 그래서 이 식을 보시면 X-A 전체의 제곱 Y-B 전체의 제곱을 한 것이 R제곱이다 라고 설명을 해놓고 있고요. 이 R은 당연히 반지름이기 때문에 0보다는 커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의 방정식에서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서 많이 범하는지를 파악을 했는데 유형으로 봤을 때는 추론 부분이었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본 것에서 원이 존재함을 간과한 상황이라고 이제 밝히고 있었고요. 이외에도 아까 보셨듯이 생략이 있었죠. 한 번 더 다시 볼게요. 기술적 오류에서 처리 기록 생략에서 이 생략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겠죠. 이 풀이 과정 생략인 경우에는 문제의 답을 도출해야 하는데 답까지 못 가고 도중에 망한 겁니다. 이런 부분을 저는 이제 어쩌면 풀이 과정 생략이 본인에게 있어서 이제 포기를 한 건지 나 이 다음에 모르겠어 라는 포기 내지는 시간이 없어서 촉박해지는 부분 때문에 이 생략하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완성된 풀이를 하지 못한 경우로서 이 풀이 과정 생략을 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공식을 외워서 시도한 점이 또 여기서 유형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공식을 외워서 또한 기술적 오류입니다. 제가 아까는 얘기했던 게 로피탈의 정리였죠. 근데 이 숫자 변형을 했었을 때 공식의 한계가 존재했다라는 건데 숫자 변형에서 공식을 한계한다는 것은 지금 위에 있는 x-a 제곱과 y-b의 제곱은 r제곱 이게 표준형입니다.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에요. 근데 일반형으로 나타냈을 때 그 둘은 같다라는 것을 설명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위에를 전개하며 밑에 게 돼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이해를 하지 못한 거죠. 그럼 그 이해를 못했다라는 것은 곱셈 정리나 인수분해 이런 파트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숫자를 이렇게 변형을 했었을 때 나 못해라고 한 것은 이제 많이 범하는 유형으로 이제 봤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셋째, 부적절한 논리의 추론으로 쓰기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 점도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쓰기 또 제가 할 말이 많죠. 제 연구 분야니까요. 의사소통이니까 우리가 이제 답을 낼 때는 지필고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부분 쓰기 영역일 겁니다. 선다형 빼고 이제 서답형 중에서 서술형 부분은 당연히 쓰기가 되겠죠.
그럼 이 쓰기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 수학인 경우에는 논리적인 접근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논리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풀이 과정만 냈다 쓰니까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으로서 이 내용은 제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부적절한 논리, 그쵸? 그러니까 쓰기를 할 때 그냥 우리가 창의적인 글쓰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 답,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그 문제에 맞게 답을 써내려가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는 과정, 이런 부분이 이 유형으로 또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쓰기를 할 때에도 이제 논리적 글쓰기라고 얘기를 이름을 붙이던데, 로지컬 라이팅이었나요?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그런 쓰기가 많이 이루어지면 학생들한테 어떻게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하고 써내려가야 하는가, 이런 구상들을 많이 이제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좀 제시를 하고 싶었고, 저 또한 이 프로그램을 현재 개발 중에 있어서 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근데 연구를 도출하고 싶어서 이 프로그램을 제안한 거라 지금 한 1차 작업은 끝났고 2차 작업 중인데, 확정되면은 그때 논문이 나오면 아마 그때가 졸업 시즌일 겁니다. 제 졸업.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네요. 정말 많은 것들을 다뤄보고 싶은 요즘입니다. 어쨌든 실제 사례에서 서술형은 글쓰기와 관련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제시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이렇게요. 워낙 화면이 또 크니까 여러분 부담되실 것 같은데 오늘만큼은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교육, 정말 인재분들이 교육대학교나 아니면 사범대학에 진출을 해서 현장 교사를 목표로 정말 열심히 달려오신 분들입니다. 근데 학생들을 만나고 그 학생들에게 대하는 태도나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학부모와 교사의 갈등이 생겨서 일어나는 문제들 정말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학부모님들은 교사가 못됐다고 해서 지적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도 아이를 잘 알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 좀 신경 써주세요 라고 이야기는 했어도 교사가 1대1로 지도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한 명 지도한다고 하면은 다른 학생들이 또 차별이라는 생각을 갖고 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참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1대1로 가르치는 것, 1대 다수로 가르치는 것, 당연히 방식은 다를 겁니다. 하지만 진솔하게 교사도 학생들에게 대할 때 한 명 한 명 모두를 케어하고 그 케어를 할 때 학부모님들께도 좋은 시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교육 하루빨리는 안 되겠지만 이제 교육부에서 올바른 정책이 나오길 기대하고, 저도 이제 영상을 제작하면서 여러 이제 제작을 또 하게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수학과 영역을 건드릴지 교육 정책학을 건드릴지 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이 있다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